부장님은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휴 때는 제대로 못 쉬시는 그쵸, 시지 그쵸, 않을까. 꼭 뭐가 터집니다. 네, 연휴 때는 뭐 별거 없었던 것 같긴 했지만 네. 반도체 이슈가 AI 이슈가 엄청나게 컸죠. 네. 그래서 다우지수는 연휴 기간 동안에 소폭 약세, S&P 500은 0.4% 정도 상승, 네. 나스닥도 1% 정도 상승도 안내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지수만 5.3%가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 직후에 코스피, 뭐 코스피라고 할지 반도체라고 할지 반도체가 반도체죠. 급등을 하면서 뭐 3,600을 넘어선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던 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합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경기는 나쁘지 않다, 예. 좋다.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전분기 대비 연율이 3.8%거든요. 네. 경기 좋다. 네. 고용 좀 불안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관세가 있었지만 물가는 일시적인 반등한 뒤에 안정적일 거고 기업 실적도 좋을 거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4번 이상 더 해줄 거다. 네. 이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는 불안해줘야 네.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것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균형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고용 악화가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는 진짜 좋을까? 경기가 이렇게 좋다면 금리 인하를 계속 더 많이 해줄까? 그리고 관세가 있는데 물가 안정과 기업 실적 호조가 맞물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합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네. 이 기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I와 반도체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예. 코스피가 뭐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난 주말 트럼프의 발언은 좀 이런 균형점을 좀 흔들어 놓는 뭐 아직까지 깨뜨렸다라고 봐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흔들어 놓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균형점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통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미 추가적인 5번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상황이라서 이게 더 세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 네. 일단 관세와 해고 이 두 가지를 건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무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중국, 중국과의 간격 모드 다시금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4,000명 이상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라는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CDC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문제냐? 일단은 경기 불안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해고와 지금 그동안에는 셧다운이 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가잖아요. 네. 그런 뒤에 돌아오면 소급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월급을. 네. 근데 이번에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군인들도 딴 데 떼서 지금 해주겠다는데 공무원들은 안 네. 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잘릴 거니까. 어...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에 셧다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셧다운 기간 동안에 경기 부담은 있었어요. 경기 충격은 있었습니다. 근데 셧다운 직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전체로 봤을 때 이 회복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영향력이 되게 미미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기대 심리, 균형점을 좀 흔들어 놓는 역할은 충분히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년에 중간 선거 안 치른답니까? 일단은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들을 빨리 치워버릴 것 같아요. 네. 다 털어버리자. 네, 털어버리자. 내년에 드라이브 걸면 된다.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관세로 벌어들인 수입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소비 부양하고 네.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주고 네. 그거 내년에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기가 불안정해진 만큼 금리 인하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반대, 그러니까 1년 차랑 정반대거든요. 네. 1년 차는 1기 때는 1년 차에 시장이 좋을 만한 것들을 하고 2년 차에 관세 전쟁을 펼치다가 맞아요. 졌거든요. 네. 정반대로 하는 거죠. 시장이 부담될 만한 것 그리고 털어낼 것들은
1년 차에 다 몰아서 털어내버리고 2년 차에는 온전히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부장님께서 걱정해야 될 네.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그런 환경들이나 조합들이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어색한 조합들인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는 높아지고 있죠.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표들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어떤 정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쵸.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러게요. 네. 경기 판단이 아니라 정부적인 판단 네. 그리고 얼마나 연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네네. 이 사진은 어떻게 꾸려질지 친 트럼프 수부터 뭐. 그거를 따지다 보면은 일단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트럼프 연준 위원장부터 연준 의장부터 친 트럼프 성향으로 갈 게 뻔한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경기 불안실성은 좀 커질 거고 지금 고용도 계속적으로 안 좋고 하니까요.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2번 더 금리 인하하고 10월, 12월 하고 내년에 3번까지 열려 있다. 네. 분기별로 3번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먼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른 풀이법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의 뭐 독립성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막 전혀 경기 지표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정무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 시장은 이거를 금리 인하한다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10월, 11월 달에는 조금 불안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시장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이번이 다른 것은 작년에는 8월에도 9월에도 고용 쇼크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금리 인하를 다시 사고 또 충격을 받고 금리 인하를 다시 샀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변수에 AI라는 걸 넣어버리면 뭐 해석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지표에다가 AI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10월, 11월 달에는 이런 간극, 그러니까 너무 골디락스라는 거에 대해서 듣기 싫은 건 버리고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잘 모아놓은 그 성이 흔들릴 수 있겠다. 특히 3분기 실적 시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로 인해서 가격 전간 잘 안 됐는데 그래서 물가도 괜찮고 기업 실적도 괜찮을 거야. 왜? AI가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AI를 빼고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빼고는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점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반도체 계속 올라왔던 거, 미국 AI 계속 올라왔던 거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영원하진 않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큰 모멘텀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여러 가지 변수들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되는 거냐? 큰 흐름은 되게 강해지고 더 그냥 상승 기울기, 모멘텀의 기울기가 더 강해지는 그림은 분명히 맞는데 3분기 실적에서 이걸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오픈 AI와 뭐 AMD, 엔비디아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보시면은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수익성 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기 몇 분기 뒤, 몇 년 뒤에 나올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 뭐 지금 코스피 9월 이후 상승의 한 70%, 80%가 반도체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반도체 PER, PBR을 보면은 그 거의 고점권에 다 와 있습니다.
특히 닉스 같은 경우는 PBR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보유지분 비율이 52.5% 정도 되거든요. 2017년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그 당시의 외국인 지분율이 5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좀 변곡점에 거의 다 도달해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과거 사례 자료 보여주면 믿음 없다는 소리를 가지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는데 근데 저랑 저희 부서원들이랑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다르다라고 할 때가 항상 변곡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논리와 그동안의 패턴을 무시하고 새로운 논리로 이걸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버리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AI 했을 때 처음에는 투자가 막 화랑이었을 때 늘어날 때 이걸로 모멘텀을 갖다가 네. 투자만으로 되겠냐 수익이 돼야지 네. 하면서 주춤했는데 수익도 좋네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 수익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니까 다시 그런데 투자 여전히 많아로 위안 삼아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딱 말씀해 주신 네. 그 로직인 것 같네요. 계속 순환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AI를 넣으면 설명은 돼요. 근데 만약에 AI 모멘텀이 미래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지금의 모멘텀이 그거를 끌어당겨서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한다면 뭐 되돌림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간극을 좁히는 시간이 10월,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하나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조마조마했을 참 트럼프 대통령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헤어져야죠. 네, 이게 처음에 만나지 말자고 그랬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너무 하룻밤 사이에 많이 변했는데 트럼프의 이런 스탠스나 메시지들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요 일정을 좀 참고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에 중국 사중전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강경 대응해서 내부 향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정비하는 과정인데 여기 너무 몰입되다 보면은 여기가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 상무부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니까 곧바로 트럼프는 나는 그런 건 의도가 없어 이렇게 갔죠. 근데 일단은 포문은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 오늘 밤에 갑자기 뭐 날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11월 1일 날 추가 100% 관세 부과한다는 건 아직까지 철회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11월 10일이 무역협상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네. 관세 협상을 펼치려고 하는 카드를 막 던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중전의 전후까지는 조금은 이런 노이즈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진 않을 거라는 명확한 그림들은 뭐 네. 그동안 반복되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노이즈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견고한 성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그 노이즈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마침 3분기 실적 시즌도 되고 네. 그동안 너무 기대했던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거의 끝났어. 그리고 실적은 좋을 거야. 이랬던 기대감들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10월, 11월 달에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대감에 좀 올라왔던 것들이 되돌리는 과정은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이슈에서 중국의 리액션은 좀 어떻게? 중국의 리액션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 파국으로 치닫고 싶었으면은 더 세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중국이 먼저 던진 것을 트럼프가 받아쳤다는 측면에서 한 방씩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방씩 치고받고 하고선 끝났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가 한 방 날리면 이제 중국이 더 세게 날리겠죠. 네. 이 구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가 어디에 소위 긁히는지는 너무 명확히 알고 있어서 네. 그걸 한번 긁었다가 잠깐 뒤로 이제 빠진 지금 상황인데 에이펙 전까지는 또 어떤 또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이건 한번 몇 시간만 해도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게요. 네. 중국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에이펙 안 간다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 피곤한 시간이 돌아왔구나. 네네. 한동안 트럼프 트위터는 자주 안 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간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네. 시간이 도래했다 다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일기 때는 그러셨죠? 저도 그랬는데 그 뭐 CNBC나 아니면 인베스팅닷컴 네, 뜨기 네. 전에 트럼프 트윗부터 네, 먼저 네. 보고 먼저 봐야죠. 봤었거든요. 먼저 봐야죠. 네. 근데 이번엔 너무 길게 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 이거는 한번 계속 보시죠. 이거는 그야말로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들을 보면은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한미 무역 협상도 그렇고, 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도 그렇고, 아, 엔화를 건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 미중 갈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켜봅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동안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 변수들은 네.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얘기 나온 게 네. 혹시 일본도 좀 네네. 하십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엔화 약세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나 업종군들도 있고 뭐 그 정도는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 일본 상황과 이게 미칠 영향, 증시 영향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엔화 약세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스탠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다 네. 정도는 볼 수 있겠던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로 인해서 엔 약세가 심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네, 이런 순환 참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보시면은 뭐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가 넘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급격한 엔화 강세도, 급격한 엔화 약세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엔화가 최근 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변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뭐 155, 160 이렇게 가는 그림은 안 나올 수 있고 왜냐면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유효하다라는 것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카이치 총재가 무너진다고 해서 급격히 작년같이 뭐 엔 강세로 인한 엔캐리 청산 쇼크가 있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엔화 작년이 너무나도 드라마틱인데 엔 약세 배팅 매매 포지션이 네, 8만 계약이었어요. 마이너스 8만 계약. 네, 그게 3주 만에 6만 계약으로 매수 전환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이 8만 계약을 쌌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근데 14만 계약을 돌리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7만 계약 정도 매수 포지션이에요. 엔화 강세 배팅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가 좀 세게 한번 튀어오는 그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작년 같은 그런 그림들, 뭐 엔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림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매도 포지션만 보더라도 그러할진데 그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가 될지조차 가늠을 못하니 됐죠. 예. 시장이 겁먹을 수밖에 먹을 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아.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엔캐리 청산, 엔캐리 얼마 남았냐 했는데 전부 다 추정을 할 뿐 정확한 맞아요. 그림은 모른다가 모르죠. 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디 나온 것다 그러는데 추정을 할 뿐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와서 근데 다행히 제가 계속적으로 엔화 포지션을 보는 이유는 그때 마이너스 8만 계약이 6만 계약을 넘어서면서 이제 정점을 찍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이나 이슈들 살펴봤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환율 잠깐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장중에 1,430원까지 네. 올라갔고 이제 뭐 연구 기관에서는 리포트로 이제 더 위로 이제 1,500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변수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또한 지금 원달러율을 계속적으로 위로 이렇게 달러는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달러율 혼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 사상 최대로 이게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벌어져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타결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거든요. 네. 다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과민한 반응이 좀 시장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타결되는 모습 아니면은 결정 그러니까 그렇게 타결된다 아니다라는 결정만 나오면은 그때쯤에서는 원달러율이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 원달러율이 더 올라가긴 어려워요. 엔화가 더 강해지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그리고 최근 원달러율이 1,400을 뚫어버린 데에는 일본 변수가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420원, 30원대가 좀 오버슈팅이 나와서 1,450원까지 저희는 열어놓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고점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있었으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는데 네. 지금보다 더 상단으로 가기는 그것도 쉽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남은 10월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세게 보진 않고 있어요. 세게 보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9월달 이후 79% 혼자 끌어당겼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네. 기관도 거의 2조 가까이 샀어요. 9월 이후 외국인 코스피 전체 매수의 84%가 반도체고요. 기관은 122%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빼면 다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쏠려 있는데 저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상단에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크게 가긴 할 텐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쉬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증시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순환매. 오늘도 보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2차 전지 몇몇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임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증시 흐름이 뭐 급격히 무너진다는 그림보다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3,300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삼전 목표 주가 11만 원에 SK 하이닉스 50만 원 나왔던데. 네, 뭐 저희는 내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뭐 엘리어트 파동을 아시는 분이라면 1, 2, 3, 4, 5 큰 상승 파동이 하나 마무리됐고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따라갑시다라고 해서 한두 달 좀 스트레스 받으셔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끌어올린 시장이야 좋긴 한데 이게 쏠림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등주나 소외주를 잡고 가기에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1등을 사야 지금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업종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반도체 여전히 베팅을 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대장주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산업군에서 좀 괜찮게 포착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매니저분들을 만나거나 개인 투자자를 만날 때는 반도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니저분들한테는 무조건 오버웨이시다. 근데 최근 워낙 급등했잖아요. 45%가 올랐어요. 그러면 오버웨이 폭이 잘 대응하신 분들이면 오버웨이 폭이 굉장히 커졌을 거란 말이죠. 그걸 조금은 줄이자. 반도체 오버웨이 폭은 좀 줄이고 반도체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자. 수익 난 걸 좀 빼놓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럼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요 밑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1개월 동안에 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 변화를 보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오버밸류 돼 있습니다. 20%포인트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운송, 철강, 증권, 유틸리티, 건설, 미디어 요런 애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좀 움직임직했고 그래서 요 업종들을 한번 후보 구도로 놓고 50일이나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업종들을 조금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순환매 대응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쭉 끌고 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반도체가 좀 쉴 때 대안으로서 이런 순환매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오늘 청량강이 움직였다면 네. 하루 이틀 움직였다가 뭐 자동차가 또 움직이고 뭐 그러다가 뭐 화장품이 좀 움직였다가 뭐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 있어서 지금은 짧게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도 여쭤볼 질문이긴 한데 또 부장님의 관전 포인트도 듣고 싶어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으니까 어디 그냥 숫자의 관전 포인트를 두십니까? 아니면 뭐 전망이나 시장의 평가에 관전 포인트를 두십니까? 아니면 뉴스가 나오면 잠깐 차익 실현으로 관전 포인트를 두십니까?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조선, 네. 기계, 네. 증권 얘네들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도 네. 반대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전자 실적 쇼크 나왔습니다. 네. 그때를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좋은 거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익 전망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최근. 예.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볼 것인가, 상단을 볼 것인가, 네. 그 상단 이상에 형성돼 있을지 모르는 시장의 기대를 볼 것인가. 컨센서스는 상회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전 미지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조 단위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네. 깜짝깜짝 놀라죠.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근데 그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왔다는 거죠. 1개월 동안의 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는 2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실적이 20% 정도 더 올라오려면 여기서 14조, 15조가 나와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주가가 좀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괴리를 간극을 좁히는 과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